자,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수업을 종일 하시고 또 앉아 계시고 정말 힘드신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모습들 참 좋죠.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만이 합격이 여러분 다가오십니다. 이번 시험 말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방향 설정 한 대로만 하시면요, 아무런 문제 없이 30개 정도는 제가 책임을 진다. 그죠? 공부를 못 하시는 분도 30개 마치게 하고,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요 39개, 40개 마치게 될 것이고, 요 자리에서 웃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웃지 마시고 진짜 여기서 분명히 1등, 4등, 7등은 나온다. 1등, 4등, 7등은 나오십니다. 그분들도 앉아 계시네요. 다 1등, 4등, 7등 나오십니다. 진짜랍니다. 시험 끝나시고 학원 앞에 오십시오. 끝나시고 한잔 하시는데 그때 진짜 1등, 4등, 7등이 나오신다는 걸 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못해도 법규에서는요 1, 4, 7등 나오십니다. 딱 보면 느낌상 압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요 계승상입니다. 계승상인데요,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 이때쯤에 제가 수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 계승상에서 정확하게 4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중요한 상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문제 이상으로 문제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용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은 이미 다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시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주택이 새로 신설되었다, 이죠? 소형주택이 있는데 이것이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아파트형으로 바뀌었다. 소형은요 과거에 보시면 6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어떤 갖추는 형태인데, 지금은 아파트 형태니까 국민주택 규모죠. 국민주택 규모이고 이것이 도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아파트 형태로 나옵니다. 아파트다, 아파트인데 일반적인 아파트와 틀립니다. 도시형 생활이기 때문에 각종 어떤 주차장 등에 관한 조건을 아주 더 완화받는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이다 아시면 돼요. 그 기존에 있던 단지 형태의 다세대와 연립은 계속 존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합 건축 제한에서 또 중요한 상이 또 바뀌었죠. 복합 건축 제한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원칙은요 하나의 단지가 아니죠.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 요 단지에서는 말입니다, 101동은 아파트형, 102동은 연립,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 속에서는 말입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들하고 기타 일반 주택이죠. 평수큰 것들, 요것들은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한 건물에서는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 주로 아파트 형태이겠지만 이 작은 중소형 평수하고 큰 평수 44평 이 복합으로 안 된다가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등장을 하죠. 이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안에 보시면 나가 나옵니다. 가압은 보시면요 종전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형주택만 이것이 포함이 되었어요.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 아파트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들이 말입니다, 전용 85 초과하는 큰 주택 한 개 세대죠. 펜트하우스 이거와 짬뽕으로 지어지다가 원래 있던 상입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이 소형주택뿐 아니고 이제 도시형 주택 전체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해서 여기는요 아파트 형태도 나올 수 있고 단지 형태 연립과 단지 형태 다세대 요것들을 건축하면서 그 건물 속에, 건물 안에 제일 위층이겠죠. 보통 펜트하우스 한 개 세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주택들이 실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걸 지어서 분양사업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기 제일 위에 펜트하우스처럼 이 큰 144 또는요 184 이렇게 지어놓고 있는 주택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건물을 지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서 분양하지 않고 구분 소유 다 시킨 다음에 임대를 하겠다. 구분 소유도 자기가 다 구분 소유권자이겠죠. 임대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립과 다세대 지을 때 그 위에 제일 상층에 보시면 한 층을 다 쓰든지 또 한쪽 편에 보시면 큰 평수 지어놓고 밑에 4개 층만 이렇게 임대를 하는 형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85 초과 한 개 주택은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나번이죠. 나번 보시면 건물이 아주 많은 곳이죠.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학원 주변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이 건물을 딱 지어놓고 이 밑에 상가군을 깝니다. 상가군을 딱 깔아요. 상가군을 딱 까서 상가 분양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층 부분에 보시면 중층되는 이런 식의 층에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짜리 아파트 있죠. 요거 쭉 배치를 쭉 하면서 요것도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층부에는요 평수 큰 것들이죠. 한 44평 또는 58평 큰 평수를 지어서 요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무슨 아파트다 하면서 이제 위에 요것들은요 그냥 일반 아파트 평수 큰 것을 말한다. 또 상가 이렇게 지어놓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에서는요 복합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형을 집어넣는데 중소형 평수 24평 또 36평 이를 집어넣고 위에는 큰 평수 집어넣어서 복합으로 짬뽕으로 짓게 하는 것이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가 건영되겠습니다. 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밑에 2번 봅니다. 하나의 단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물. 요 안에는요, 단지 형태의 연립과 다세대 이거하고요, 아파트형은 복합으로 건축할 수 없다죠. 이건 구조상으로 복합으로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4개층 또는 5개층인데, 그보다 올라가야 아파트인데, 복합으로 지을 수 없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문화되어서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은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요것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밑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원래 반영이 다 되어진 사항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체크해야 되는 각종 어떤 교과서나 기본서 등에 체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 해당 부분만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 준주택의 노인복지주택, 이거 뭡니까? 실버타운 말하죠. 시니어타운, 실버타운 말합니다. 알았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분양을 할 수 있어요. 분양이 옛날에는 가능했다. 지금은요, 분양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노인들이죠, 만 65세 말합니다. 만 65세. 이것도 좀 작죠, 그죠? 지금은 더 올려야 됩니다. 누가 65세 노인이겠습니까? 한 70, 한 50은 돼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노인한테 말입니다. 임대를 해서 일상생활에 편리한 각종 어떤 제공을 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그래서 임대란 부분이 중요하다. 해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것도 신설되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 사전 방문, 이건 참 중요한 사항이죠. 사전 방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방문을 하게 하고, 이 사전 방문을 통해서 자기들 입주할 집에 대해서 하자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사전 방문에 대해서는요, 밑에 보시면 제가 다 집어넣었을 건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기본서라든지 모든 곳에 다 요건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전 방문 절차, 요것들이 이제 신설되면서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요것도 한번 딱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주체들은요, 사용 검사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한테 사전 방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사전 방문할 때 그냥 말로 해서 와서 보세요 하시면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래서 사전 방문 계획입니다. 사전 방문 계획. 요것을 수립해 가지고 요것을 사용 검사권자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한테도 요것을 제공하라, 알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전 방문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을 완성했으니까, 계획대로 되었으니까 와서 보세요 라는 사전 방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건요, 사전 방문 계획 제출 통보 중요하죠.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이 1개월 전까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요 얘기죠. 여기 요거 밑에 3번부터 볼게요. 3번 한번 보시면 사전 방문은 말입니다.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입주 가능일이죠. 입주 가능일이 만약에 이것이 5월 5일이야. 5월 1일이다. 그러면요, 그 전이니까 3월 15일까지 3월 15일 요 전에 2일 이상 실시를 하라.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실제 이 사전 방문표는 말입니다. 사전 방문 시작일 한 달 전에 이것을 미리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요, 요 3월 15일 그 이전에 2일 이상인데, 그 이전에 보시면 어딥니까? 요 사전 방문 시작일 요것이 보시면 저기 뭡니까? 저기죠. 1개월이니까 요 사전 방문 시작이 1개월 전이니까 최소한 2월 15일까지는 요것을 제출하고 통보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 문장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완전히 다 완성하고 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어. 그 사이에도 공사가요, 마무리할 때는 하루에 보시면 나무도 보시면 20개, 30개 막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는 하고, 실제 요들이 동선이죠. 아파트 출입했을 때 동선이 있으면 동선이 있어. 그래서 자기들 집 전부 부분은 물론이고, 저 공용 부분 가운데서는 전체가 아니고 계단, 복도, 승강기와 현관 요것은 완성하고 나서 방문을 시켜라. 그래서요, 딴 것 말고 전체 부분하고 공용 중에서 계단, 복도, 승강기, 현관 요것들에 대해서는 감리자한테 확인받고 다 되었다라고 확인받았을 때 그때 와서 보이게 하라. 한 요거 네 가지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근데 또 특별한 사정이 또 뭐 지금 그 한 달 전에 통보하고 오라 했는데 그 사이 한 달 사이에 또 뭘 막 붙여야 되는데 또 뭐가 물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 그럼요, 사전 방문 시작일 15일 요 15일 전까지 해가지고 한번 연기도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연기할 때는요, 실제 만약에 2월 15일에 통보해서 오라 했는데 요 오라고 한 날 10일 전까지 연기되었습니다라고 또 알려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 절차 부분이 신설되었으니까 절차 부분을 또 체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전 방문 계획도 물론이지만 와서 점검할 점검표도 당신들이 만들어서 제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정해서 보급하는 표
표준 양식을 참고해가지고 멋대로만 안 되고 이 점검표도 사전에 제시해서 와서 점검표 체크를 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신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 조치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방문했을 때의 결과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까지가 이제 주택법에서 나올 사항인데 나올 사항 보이시죠? 나올 사항 두 개 보이시죠? 사전 방문에 관한 사전 절차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 아파트형 주택의 복합 제한 있죠? 이 두 가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꼭 체크를 꼭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개라도 시험에 꼭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일단 한 개 나올 만한 사항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인데 종전에 보시면요, 우리가 공동관리 할 때 보시면은요,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 받는다 이렇습니다. 근데 공동관리 할 때 보시면 조건이 뭐였습니까? 합쳤을 때 1500세대 이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단지 구분시설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1500 이하 같은 경우도 업무관리 대상 큰 거 단지 하나 하고 300세대 미만짜리 단지 요 두 개를 묶었을 때는요 예외가 있다, 초과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아시죠? 아십니다. 또 보시면요, 단지 구분시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이 경우도 안전하다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요것을 인정받으면서 그때라 말이죠. 작년까지는요, 단지별로 이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도 완화되어 가지고요, 3분의 2가 아니고 이것도 과반수 이렇게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진 변경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관리 기준, 금방 설명했으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파란색이 바뀌었고 까만색은 원래 있던 문장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입주자 대표회에서 보시면 회장과 감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사의 선출 방법이 또 개정되었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시험에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보시면 우리가 한 명 이상이죠. 한 명 이상. 이제 단지에서 2명, 3명, 4명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규약으로 2명, 3명, 4명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만약에 단지에서 2명 이렇게 결정을 딱 했습니다. 결정을 딱 했는데 후보자가 이 한 4명이 나와서 4명 이렇게 초과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전체 주민한테 이사 동의는 안 구합니다. 안 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중에서 다득표자 순서로서 선정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런데요. 자, 순위의 득표수가 똑같아. 딱 보니까 이 동대표들이 8명인데 전부 다 이사 4명이 두 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보시면, 자, 이때는 딱 보시면요, 이제 추첨, 이제, 그 득표수 같은 사람을 모두 선출한다. 2명, 4명인데, 원래 2명이야. 다 선출 인원수를 초과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첨을 통해서 넷 중에 2명을 뽑는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수 2명, 이거나 1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2명이 정해져 있는 바로 정원수인데 이때는 말입니다. 과반수가 투표합니다. 입대해서 합니다. 이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를 찬성을 얻은 사람만이 여기 2명에 1명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동대표가 4명이야, 4명. 너무 작나? 너무 작죠? 너무 작네, 그죠? 이건 너무 작고, 동대표가 이제 만약에 6명입니다. 6명인데, 회장, 1명이 있습니다. 회장 1명. 또 감사를 정한 것이, 만약에 이것이, 2명 이상의, 3명을 딱 정했습니다. 또 이사, 이걸 또 3명을 딱 정했네요. 정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안 된다. 그럼 7명, 7명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딱 했습니다. 근데 7명이 딱 나왔어. 딱 그 전체 정원수하고요. 요 임원들 합한 수와 똑같죠? 그러면 먼저 회장 뽑고 감사 뽑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이사가 된다란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일단 이사 감사를 뽑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따로 선출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3명은 남은 3명은 이사가 된다라는 것이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 선출 방법을 입대해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바뀐 사항이죠. 그래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사항인데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이 3번이 아닌가 하고 평가가 딱 돼가지고 이 제일 간편하겠죠. 어쨌든 간에 단지에서 선택할 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항이 바뀌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것도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이미 연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요. 단지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이 되어지면 설치를 구성을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구청에서
전체 공문을 딱 보내어서 1700이든 500이든 300이든 다 구성하라 이렇게 다 업무를 다 줘가지고 지금요 규모가 작은 단위도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700세는 업무적 상이다. 근데 이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도 교육이죠. 요것이 또 전체가 또 신설되었다랍니다. 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교육할 때는 항상 10일 전까지 공고해서 통지해준다.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또 집합교육에서 매년 4시간 교육한다도 보통 교육 이렇게 합니다. 집합교육이 원칙인데 관리가 가능하면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다. 같은 또 비슷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들의 위원들의 교육 비용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본인 부담이 아니고 잡수입에서 부담한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주자 대표 운영비고 그 외에 관리 주체라든지 입주자 등이 참여할 때는 그들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원칙이죠. 하지만 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관한 교육 비용 이것은요 그들 관리비가 아니고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잡수입이 살짝 바꾸어서 관리비에서 부담한다. 이런 말이 딱 쓰면요 이제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또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죠. 요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최초의 관리 규약에 관한 제정을 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요 이제 전체 입주자 등의 이제 과반수의 서면 동의,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받으면 관리 규약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대 구성 전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집을 먼저 구축을 해야 돼. 이때 보시면요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그 내용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정, 이 공동거주자 어린이집 등에 관한 요 임대차 계약체를 할 때도 원래 원칙은요 전체 입주 예정자들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과반수. 근데 과반수인데 애들 없는 노인들이 많은 그런 단지는 동의를 잘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딱 보니까 입주 계획서에 딱 보니까 노인정이 없어. 이 노인정이 없는데 애들 집은 보니까 어린이집도 집어넣고 육아 나눔 또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있네. 그럼 노인들이 불만이 딱 쌓이겠죠. 그럼 과반수 동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완화시켰어요. 지금은요 입주 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 받으면요 사업주체가 미리 이 사업자들 불러서 앉혀놓을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입주 예정자들의 10분의 3 이상의 30% 이상의 서면 동의만 받으면 그 해당 시행사 사업자가 미리 어린이집을 깔아놓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었어요. 물론 이 경우도 보시면 입대 구성 전이라도 3개월 전부터 이 내용을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가지고 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앉혀놓을 수 있겠죠. 보통 계약 체결하면 보통 뭐 2년이 아니고 뭐 4년, 5년, 10년 안 갑니까? 한번 들어온 업체는 나갈 일이 없다. 10분의 3, 이 부분만 체크를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건축법의 개정사항은 이미 제가 전제할 때 설명할 때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없는데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그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한쪽 끝이 지지되어서 뚝 튀어나와 있는 돌출물이 있는데 지지대 받침대가 없이 튀어나왔다. 3m 이상이면 특수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또 기둥 사이의 거리 간격이죠. 이것이 얼마입니까?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0m 이상이면요? 10m 이상이 뭡니까? 내진 능력 공개, 내진 성능 평가, 구조 기준에 맞는 설계 대상이다. 일단 그때는 기둥사이 10m야. 근데 특수구조는 2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설 추가되는 것이 이거죠. 무량판 구조입니다. 우리 기둥을 딱 세우면 그 위에 포를 딱 얹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닥을 깐다. 이것이 보통의 어떤 건축 형태인데, 요 포 없앱니다. 요 포를 없애요. 요 포를 딱 없애버리고 바로 요 기둥체 그 공간 위에 보면 바로 그냥 바닥판을 까는 형태가 바로 무량판 구조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무량판 구조인데, 그런데 여기 바로 기둥이 차지하는 요 면적들입니다. 요 면적들 합계가 요 해당 그 건물 단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될 때 이것이 무량판 구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이상 이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보다 더 좁으면 그냥 보통의 그냥 무량판이고 4분의 1 이상 되면 이것이 특수구조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지만 체크해 주시고 무량판 구조 쓰라 하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포가 없이 기둥만 있는 건축물을 받치는 설계한 구조 해가지고 무량판 구조 요 쓰라 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요것도 아셔야 돼요. 복수 용도에 관한 인증입니다. 해서 보시면요. 어떤 우리 요로 한 부분 있죠. 한 공간에 보시면 이 같이 학원도 하면서 또 보시면 커피도 판다. 이렇게 복수 용도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복수 용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자산 전문용이죠. 자산 전문
영교건축이 이게 뭡니까? 시설군이죠. 시설군인데 요 안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문의종간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복수 용도는 허용이 될 수 있다가 기본 원칙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거쳐가지고 같은 복수 용도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이렇게 용도 간의 묶음이죠. 용도 이렇게 묶음에 복수 용도는 허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시면 여기 아니고요. 여기 문화집회시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그러니까 판매시설 또 기타 위에 보시면 문화집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묶고 이렇게 딱 묶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래 위로 시설군을 벗어나는 그 아래 위로 이렇게 딱 묶을 때는 말입니다. 건축에는 심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래 위라 할지라도 종교시설 교회에서 요양병원을 설치하네요. 이것들은 심의 없이도 복수 용도로 허용할 수 있다. 옆으로 시설군 내에서 옆으로 바뀌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간의 복수는 항상 허용이 된다. 그런데 이 시설군을 벗어나서 아래 위로 묶을 때는요, 건축의 심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병원, 교회하고 요양병원 이렇게 묶을 때는요, 심의도 없이 묶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여기 신설되어진 사항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개정사항은 아닌데 요놈이 느낌상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제가 하나 집어놨습니다. 중앙건축위와 지방건축위에서의 심의받는 절차인데 이거 제가 판단해서 올려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걸 봐주세요. 30일 전에 상정인지 30일 내에 결정인지, 또 이 결정이 딱 되면 7일 내에 통보해 주는지 14일 내에 통보해 주는지, 또 이 재심의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인데 요거 한번 살짝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개정 변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민간임대법에 있어 다시 이 소멸을 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단기 민간임대가 또 등장했죠. 종전에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장기 일반 민간임대, 또 단기 민간임대에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단기가 4년짜리였습니다. 4년짜리인데 지금은 그 없앴다가 다시 한번 단기를 부활시켰어요. 단기를 부활시키면서 단기 민간을 부활시키면서 종전의 4년짜리를 6년까지 임대업무를 더 늘려가지고 단기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장기 일반 민간임대, 단기 민간임대 세 가지가 있다 아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말입니다. 우리 이게 순수한 공공적인 지원 받는 거 말고요. 여기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일반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민간 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짜리 임대 업무가 주어지고 단기는요 6년의 임대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들 보시면 일단은 장기 일반, 단기 일반 둘 다 보시면 건설도 매입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 매입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 보시면 여기 뭐 있습니까? 건설도 있고 또 매입도 있습니다. 매입 한 개 두 개 매입하는 그런 투기꾼도 많이 있죠. 한 개 두 개 매입하는 그 경우를 주로 얘기합니다. 크게 단기급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도 있고 매입도 있어. 매입 임대가 있는데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는요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급으로 좀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협동조합 행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입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다. 그런데요, 여기 누굽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있는 요거 단기 민간임대, 단기 민간임대는요 둘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단기 민간 임대용으로는요 건설도 매입도 일반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민간 임대는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되는데 단기 일반은 건설은 되고 매입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겠죠. 주로 도시형 생활은요 건설, 매입 전부 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할 수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를 건설해서 단기 6년짜리, 장기 10년짜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요 장기는 건설이 되어도 매입은 안 된다. 그런데 단기 민간은 건설도 안 되고 매입도 다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요 임대사업자들의 등록 말소 사유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 다 보시면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십니다. 많은데 그런데 그거 한 또 추가 신설되었어요. 자,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서 보증채무를 대신 2번 이상 대위 변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흘러도 이 전액이 상환되지 아니하면서 대위 변제 후에 1년 이상 이미 상환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그런 임대사업자라든지 또 미해수 채권 한두 번 상환해도
미해소 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 되는 그런 임대사업자는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지지만 밖에서니까 한번 보십니다. 보세요. 근데 요 문장이 또 중요합니다. 요것도 신설되었죠. 그래서 각종 어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은 다시 또 임대사업자가 되는 그 보증에 가입하지 말게 해라. 지금 모든 임대사업자가 다 건설 매입 다 보증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 가입이 안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안 돼. 다 이제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그 방향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자가 거짓으로 이제 각종 어떤 이 임대보증 반환 사기, 이 중단과실, 고의, 하나의 그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지만, 보증회사가 이 임대사업자의 거짓, 허위 서류 등에 이걸 혹해가지고, 보증금에 대해서 지급을 했어.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발생해서. 임차인한테 이걸 작당했다든지 이런 식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요, 임차인들이 당신 이 임대사업자가 부정하게 당신 속여가지고 이 보증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임차인한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한테 속여가지고 보증을 받아준 보증회사는요, 무조건 임차인한테는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회사에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에 대한 신청이 오면요, 꼬박꼬박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짓 부정한 사람의 임대사업 등을 완전 차단시키겠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이놈이 또 복잡하게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물보상이 신설딱 되어서 현물보상이 뭐냐? 랍니다. 현물보상이 뭐냐?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어떤 토지를 수용할 때 보시면요, 수용금을 제시하면 제때 받으면 뭡니까? 호갱이에요, 호갱입니다. 그래서 제때 감사합니다 수용금을 딱 받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한 번 버티고 두 번 버티면요 1.2배 1.3배 쫙쫙쫙 올라갑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보상의 법리죠. 그래서 이 보상가 분들도 말입니다. 딱 갈 때 처음에는 일부러 금액을 작게 1000만 원 주걸요, 처음에 500만 원 딱 얘기합니다. 그 500만 원 받아 먹으면 바로 바보 아닙니까? 무슨 소리 아닙니까? 지금 소송 한번 해볼래요 하면 금액이 700 올라갑니다. 소송하지 마시고 700 해줄게요. 저기 통화합니다. 변호사님, 나 누군데요? 이런 상황이 있어. 막 거짓 통화죠. 그러면 통화 끊으시라고 하면서 800이 됩니다. 이 사람 장난칩니까? 900이 됩니다. 약정 한 1000만 원 더 오버돼 가지고 1500 받을 수 있습니다. 호갱입니다, 호갱. 그러니까 근데 참 감사하네요. 지금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안에 땅이 참 많겠죠. 이 땅에서 협의에 응했다. 수용보상의 협의에 딱 응했습니다. 그러면요, 금액은 좀 다갈지 몰라도 혜택을 좀 줘야 돼. 협의에 초기에 응해서 이 전부 몽땅 전부를 이 자기 땅 전부를 협의에 딱 응해줬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줍니다. 돈. 보상금 주고 나서 당신이 원하면 일부 돈은 안 주고 요 돈만치 현물 보상이죠. 건축물 아파트입니다. 또는 땅도 대토해서 땅도 줄 수가 있어요. 대토라든지 또 대물로 해가지고 아파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받아 그래 5억만 딱 받고 5억만치 아파트 플러스 상가부지 딱 받으면요, 이 장면 로또야, 로또. 그래서 초기에 빨리 협의에 땅이 응했다 할 겁니다. 그러면요, 현물 보상 통해서 조성된 토지 대토용이라든지 또는 각종 어떤 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전부 다 양도했을 때입니다. 이 부분 또 신설되었으니까 용어 중에서 해물보상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응했다. 협의에 응했다. 이겁니다. 협의의 그 시점은 묻지 않습니다. 시점은 합의가 잘 초기에 보통 협의할 때 여기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대행이라는 부분도 신설되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공공사업자들 대부분 다 LH입니다. LH인데 요들이 할 때 보시면 설계 또 공사 시공이겠죠. 이것들 일부를 말입니다. 다른 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대행비에 대해서요 대가로 토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H 아파트 이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LH가 확보한 그 대지에 대우 푸르지오가 딱 와서 공사를 딱 해주면요 초기에 완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준 대신 그 원가만 받고 해준 대신 그 옆에 땅 하나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행 사업을 하면 신속하게 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력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건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쪽방총까지 보시라고 도저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곳이 후보지가 생기면서 아주 많은 상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왼쪽은요, 원래 있던 곳입니다. 원래 있던 곳이야. 종전까지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복합지구 지정합니다. 복합지구. 요 복합지구 지정할 때 보시면 각종 어떤 절차가 있어요. 절차 중에서 주민한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러면요, 의견 청취한 그 장소를요, 예정구역이 된다 까지만 있었고, 예정구역 이때부터 각종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개발을 막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앞에 하나 더 후보지 라는 것도 하나 신설 딱 해가지고 후보지를 먼저 대충 정해놓고 그 안에서 복합지구 지정 절차 밟을 때 예정구역 딱 확정해서 투기를 막겠다, 이렇게 3단계로 바뀌었어요. 후보지, 예정구역, 복합지구 3단계로 딱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바뀌면서 이제 이 종전까지 왼쪽 상은 다 있던 상입니다. 있던 상이니까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볼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 후보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전상에서 이런 부분 체크해야 되겠죠. 여기 해제, 반려 이런 부분이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합지구 지정권자는요, 원래 원칙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가 원칙인데 지방공사 등이 제한할 때 한해서 시도에서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지 안에서 고청을 딱 짓는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이것은 국토장관이 원래 전속사항인데 시도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제한인데 제한 통해서 지구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요 제한하는 요 경우죠. 자, 지정을 제한을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근데 그거보다 그 다음에 지정했다가 해제를 또 제한한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니까 여기 연에 있는 요 사항입니다. 복합지구 지정이 되어서 3년 되어도 복합지구 안에 위치한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이때 보시면 해제를 제한해서 풀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상 보시면 3번 상에 복합지구 지정할 때 의견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 요 의견 청취하는 순간부터 복합지구 예정지구가 된다, 이렇게 또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밑에 보시면요, 복합지구 지정 제한 들어온 것을 반려 처분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냐, 기억 보시면, 자,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의견 청취하면 바로 이것이 예정지구입니다. 예정지구가 딱 되는데, 이때부터 1년 딱 되어도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요걸 확보를 못하고 있으면요, 요 예정구역도 없애버리고 이제 다 원상복귀시키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겠고요. 또 그러면 티그 보시면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 의견 청취 공고일 뭡니까? 역시 요것도 보시면 예정지구입니다. 예정지구가 딱 되었는데 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2분의 1 초과 토지등 소유자 분들이 해제를 요청할 때 이것도 해제를 할 수 있다. 반려처분해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이죠. 신설되어져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자, 보시면요, 후보지를 보시면 지정권자들이 복합지구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때 후보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시군구청에서 후보지로 먼저 정해달라 요청을 할 때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별 문제가 아닌데, 후보지 요 자체의 철회입니다. 후보지 철회해가지고 여기 1번이죠. 1번 딱 보시면요,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 처리를 요청할 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고요. 또 2번 보시면 후보지 선정되었는데 2년 되어도 의견 청취 예정지구를 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후보지도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거하고요. 또 그럼 3번 보시면요, 자, 공공주택 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3년이 되었는데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그때도 해제. 요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던 이쪽 편이니까 요것은 이제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 2번까지만 딱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줄을 꺼놓은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요것이 나온다. 이건 개정된 상도 있고 어렵게 낼 때는 요 파트가 나온다. 지금 요 파트는 좀 유의있게 보시면 한 문제가 뜰 수 있고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하는 다음에 동행 모의고사 같은 할 때 보시면 제가 문제라도 다 만들어서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현물보상. 여기 똑같이 이것도 보시면요, 후보지 선정이 되어진 그 복합지구 안에서도 협의형에서 거기 토지 소유자 토지 등을 전부 다 양도를 한 사람한테 이쁘니까 이때도 보시면 현물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까지 마시고 밑에 요 사항까지는요 절대 보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물보상 기준 요것도 여러분 통과하십시오. 이까지 절대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통과하십시오. 2개 나오기 때문에 이까지는 절대 요거 한 10년쯤 뒤에 나올런지, 그죠? 제가 강사 그만두고 나오겠죠. 예. 저도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또 어려운 파트는요, 제가 그 암기하기도 참 힘들어. 이런 파트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항상 나온 적은 없어. 근데 불안하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수업할 때 체크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나오면 면피하려고 체크를 살짝 해줍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살짝 볼까요? 요거 살짝 보시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각각 앞부분에 후보지 지정에 관한 절차와 해제 곧바 아시고, 딴 거는요 이번 시험에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지 못하니까 안심하시고 전부 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또 찜찜하대 해서 설명해드리면 또 안 좋겠죠. 요것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정비법도 중요한 사항 참 많죠. 그래서 요 파트는요 한 3군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정비계획 내용 속에 조금 용어 좀 바뀐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입안의 요청과 입안의 제한, 요 편에 보시면요 이제 종전까지 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해서만 입안 요청과 입안 제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또 등장하죠.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원칙은요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에 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설립한다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곧 밑에 있겠지만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도 추진이 설립을 할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생기는 그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정해달라 이렇게 제안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도 추진위원회가 포함된 이유는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구성하는 요 추진위원회, 요들도 이제 입안 제안과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추가된 사항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사유까지는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요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죠. 뭡니까? 보시면 정비구역의 입안 요청을 통해서 요청이 있으면 요 요청을 받아서 입안해 줄 의무는 없지만요 요청에서 며칠입니까? 4개월, 요청은 4개월 플러스 2개월 안에 요청에 따라서 입안해준다 안 한다, 요 입안 여부를 알려준다 그러죠. 4개월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입안 제한이 있으면 며칠입니까? 제한이면 며칠? 60일 플러스 30일 안에 입안 여부를 알려준다.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청과 제한에는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살짝 바꾸어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어떠할 때 제한할 수 있다 하면 맞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잡아 놓으십시오. 이런 부분도 제가 혼자 강의하면요 막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앉아 계시니까 이런 부분 또 괜히 설명했다가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 막 요구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가지고 통과하겠습니다. 혼자 할 때는 사실 설명합니다. 근데 다 오시니까 제가 또 이분은 그냥 통과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 맞게 강의하기 위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때와 이제 계시면 강의의 뉘앙스가 큰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 알아주십시오. 자, 이거 참 중요하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셨죠? 오늘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습니까? 시행 방법.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다. 3가지 사업의 방법이 있죠. 또 사업의 시행 방법들이 보시면 개선 사업이 뭡니까? 2문자. 서수환간,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 수용 방식, 또 환지 방식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에서 서수환간 방식이고, 또 섞어서 혼용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요 환지 방식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방식밖에 없다. 딴 방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요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그 내용 보시면 주거개선사업은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법이고, 이 재개발 사업은 상업적이나 공업적이 포함된다 해서 상가 공장 다 포함해서 건축물 건설 공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재건축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건축물 건설 공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는 말입니다. 아파트, 공용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오피스텔까지만 포함했는데 이제 건축물 이걸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뿐 아니고 무슨 노인 시니어타운부터 해가지고 일반 오피스 사무실 빌딩도 집어넣을 수 있고 상가 빌딩도 집어넣을 수 있다. 알아서 계획하라 이거죠. 요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딱 보시면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이것들 말고 기타 공동주택이 아닌 기타 건물들입니다. 참 많습니다. 오피스텔
부터 참 많습니다. 요것들을 집어넣을 때는 해당 요 사업 지역이 똑같아요. 요것도 준주거 지역이거나 또 상업 지역에서만 하는 사업일 것이고, 또 요 전체 건물 연면적 가운데서 주택이 아닌 용도 건축물이 100분의 30%를 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더 확장해서 이제 뭐 건축물 일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뭐 시니어 타운 집어넣고 뭐 오피스 빌딩, 사무실 빌딩도 집어넣을 수 있고 판매 시설 상가도 집어넣을 수 있다. 단 이것이 준주거나 상업 지역에서만 할 때 하나고 전체 건물 사이즈에서 30% 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요 내용들을 밝혔으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첫 번째 정비법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사항,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죠. 재건축 진단. 이것이 이 중요한 사항이고 한 문제 꼭 나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종지는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안에서 안전진단 통해서 건물이 불량할 때, 불량하다 판단될 때 재건축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재건축할 때만 하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재건축 진단, 이렇게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그래서 재건축 진단 이렇게 명칭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사항이 있죠. 자, 원래 원칙은요, 정비계획 시가 도래를 하면은요, 정비계획에 입안하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들이 진단 실시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바꿨죠. 이걸 딱 전부 다 바꾸면서 입안 전이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해라. 해라. 또 수립시켜 도래했다. 안 세워도 도래를 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정비계획의 입안, 또 구역의 지정과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하는데 어딥니까? 요 문장 중요하죠.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전까지 하면 된다. 딱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오늘 배웠지만 이렇게 올라가죠.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묶어서 정비구역에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입니까?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 결정이고 이때 보통 대부분 다 조합을 이때 설립을 딱 합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서입니다. 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데 요까지 과정이 말입니다. 몇 년 걸려, 몇 년. 구역 지정했다. 조합 설립인가 받았다. 조합 설립하고 또 조합 설립 추진이 구성하고 조합 설립했다.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립니다. 한 3, 4년 걸립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요, 요때 진단을 실시를 했어야 됐어요. 원래 원칙은. 근데 요 과정 관계없이 요 기간까지만 천천히 하면 된다. 이렇게 시간을 대폭적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시장군수등이야. 시장군수등이 인가권자입니다. 인가권자라. 그러니까 이제는요, 요 시장군수등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종교는 입안권자, 여기 계획 입안권자가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지금은요, 이 재건축을 하는 사업시행 관련해서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바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한다 라고 바뀌었어요. 요 진단 결과를 보고 나서 종전까지는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시장군수가 진단을 실시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각종 어떤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요청이 있으면 각종 어떤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도 진단을 실시를 한다.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근데 요청 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많죠? 밑에 많죠? 요청 딱 되면 전부 다 뭐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나온다. 10분의 1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한다. 이렇게 10분의 1, 요청할 땐 10분의 1. 이걸 다 꼼꼼하게 보시면 바보입니다. 그냥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전부 다 요청을 하든 또 제안을 하든 간에 요청한 데가 10분의 1 동의. 제안을, 입안 요청할 자들이 10분의 1 동의받고, 입안 제안할 자들이 10분의 1 동의받고, 또 정비 예정구역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10분의 1 동의받고, 다 10분의 1만 하시면 되고, 요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밑에 6번은 보시면 10분의 1이 안 나와. 이게 뭐냐면요, 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요, 사업 시행자들이 재건축 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재건축 진단은 언제 한다 했습니까? 언제? 재건축 진단 처음부터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 요들도 요 전까지 하니까 요렇게 해서 요청할 수가 있다는 말 되겠죠.
또 구역 추진하기 전에 미리 설립 추진위가 구성이 딱 되어져 이때도 보시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딴 건 다 10분의 1, 10분의 1 뜨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에서 또는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있는 뭐든 시행자들이 재건축 진단을 요청할 때 이때는요 주민 동의가 필요 없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거나 또 사업 시행자 결정이 되어지면 따로 10분의 1 동의받지 않고도 이 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한다. 여기 추진위나 사업 시행자 외에는 전부 다 뭐냐 10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 차이점이 있어. 혹시나 만약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또 사업 시행자가 재건축 진단 요청할 때는 10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면 X다. 그것만 아시고 딴 건 전부 다 10분의 1 동의 필요하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요청이 있을 때 진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때 진단에 드는 비용이죠. 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래 원칙은 시장 군수가 할 때는 지가 한다가 원칙이야. 비용 부담은. 근데 요청을 통해서 실시할 때는 요청을 한 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요, 재건축 진단에 요청이 있으면 종전까지 말입니다. 30일 안에 진단 실시 여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재건축 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30일 안에 통보해줘라. 그래서 종전까지는 여부를 알려준다. 할지 말지 여부다. 지금은요 재건축 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자한테 요청 30일에 알려주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요 보시면은요 요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넘어가시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또 있겠죠. 재건축 진단 실시하는 범위입니다. 진단 범위는요 주택 단지인데 붙어 있는 연접된 단지도 포함합니다. 요 안에 있는 건축물이죠. 건축물 주택뿐 아니고 공용주택뿐 아니고 무슨 상가, 부대시설, 봉시설 다 포함합니다. 이제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다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요 내용들은 한번 같이 이전에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재건축 진단 실시했으면 요 재건축 진단기관들은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장 군수 등뿐 아니고 요청을 한 자한테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요 시장 군수는 요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기타 도시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밑에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판단해가지고 어딥니까 시장 군수는 재건축 진단 결과하고 그 다음에 각종 도시점 군계획이나 지역 여건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자 결정사항이 뭡니까? 종전까지는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은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합니다. 이 결정한 다음에 요 사항에 대해서 특광도지사 시도한테 그 결정 내용과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출한다 이렇게 딱 올라가죠. 그러면 제출되어지면 요 시도지사들은 말입니다. 시장 군수 등한테 재건축 진단에 관한 시정 요구 등을 하거나 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 요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 등은요 조치에 따라서 이제 각종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의 요청이지 조치에 따라서 실제 결정권자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이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이런 식의 흘러가는 부분들 이것도 체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 이제 특별하게 이러한 사항들까지는 보실 필요가 굳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이 막 빠지네, 그죠? 이제 밥을 먹고 7시간 넘어가니까 힘이 막 이제 엄청 빠집니다. 점심 때 1시 반에 먹고 지금 벌써 7시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근육이 요즘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것이 살을 빼는 현상이다 보니까 저는 기쁘게 배고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기고 있네 가졌죠. 예. 자, 봅니다. 이것도 이제 저는 좀 체크하십시오. 자, 우리가 보시면요, 그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할 때 보시면 재건축을 조합이 주로 합니다. 조합이 100% 한다. 그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의 가반수가 동의하면요, 공공시행자한테 요 사업 시행을요,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공공시행자와 공공시행자한테 공공시행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신탁 방식이죠. 신탁. 우리가 개발 신탁을 부르는데, 이 신탁회사한테 보시면 밑에 신탁회사한테 신탁 개발로 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공공개발 하거나 또 신탁 개발할 때 보시면 협약 등을 체결을 딱 해야 됩니다. 협약 체결하는데, 둘 다 보시면요. 협약 체결할 때 둘 다 보시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공개발 또는요, 신탁 개발할 때 협약 체결할 때 보시면 그 전에 미리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이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도 주민 설명회 하고 나서 이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받아서 신탁 개발 협약을 체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 공공개발 체결, 또 공공협약 체결, 또 신탁 협약 체결을 할 때 보시면 주민 설명회 하고 나서 100분의 30% 이상의 주민들 동의 받고 나서 한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또 신탁업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신탁업자를 뽑을 때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신탁업자를 결정하라. 라는 부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딴 거는요, 보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또 중요하죠. 요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정비사업을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할 때는 항상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에 동의받아가지고 구성 승인을 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요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도 보시면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그때 구성 승인을 받는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중요한 사항이 나왔죠. 이게 중요하죠.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기 전에도 보시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신설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안 되었어. 그래도 이제 추진위 구성을 먼저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구역도 아닙니다. 또는요, 예정구역이 있다 해도 추진 시기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정비 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딱 보니까 정비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도 안 정해져 있고 또 예정구역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 추진시가 안 나와 있어. 근데 딴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계획 보니까 정비사업 비슷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추진위원회 먼저 구성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등장한다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보시면 기본 계획을 안 세우거나 또 예정구역이 나와 있지만 시기 안 나와 있는데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 진단이 결과가 딱 나왔네. 그러면요, 미리 추진위 구성을 또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 다에 갖추면서 기본 계획도 안 세워지면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곳에 정비사업이 포함되었다. 또 기본계획 안 세워지면서 재건축 진단이 났다 할 때는 추진위 구성을 먼저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업은 보시면요, 어떤 게 있군요. 자, 정비 기본계획에 시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정비 예정구역이 딱 설정이 딱 되어 있으면 아직까지 정비계획 입안과 구역 지정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예정구역 안에 포함이 딱 되어 있으면 미리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다가 또 등장이 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입안의 요청과 입안의 제안에 따라서 입안 정비계획에 입안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한다? 입안하기로 결정했어. 입안 결정되고 구역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때도 미리 추진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을 하겠다라고 주민한테 널리 공람을 시킨 순간부터 소문 쫙 나니까 이때부터 추진위 구성을 먼저 할 수가 있다. 그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이 참 제가 볼 때 시험에 나오지 아니할까라고 판단되어지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요 제동이란 것이 또 신설되었어요. 제동이가 신설되어 상임청에는 뭐 원래 있던 사항들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동이가 있다. 자, 추진위 구성할 때 당시에 구역의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하고요, 실제 정비구역, 고시되어 정비구역의 면적이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에 동의받아가지고 다시 구성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초 추진위 구성할 때 면적하고 정비구역 확정되어진 그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다시 추진위는
다시 10%의 동의, 그 10% 차이 나면 다시 과반수의 동의 받아가지고 다시 또 재구성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추진위에 동의한 자들은요, 구역 지정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역을 추진위 동의받을 때 이만했는데 갑자기 면적이 더 늘어. 이때는요, 다시 또 추진위 구성을 또 해야 돼. 과반수의 동의 받아야 된다. 바로 요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살짝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저기 조합의 설립동의죠. 추진위, 구성동의, 과반수 말고 조합의 설립동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일 때는 얼마겠습니까? 4분의 3,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 사업은 원래 각 통에서는요,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대해서만 과반수인 거하고, 단지 전체에서는요, 원래 4분의 3, 4분의 3이었죠. 75%입니다. 근데 이게 완화시켰죠. 단지 전체, 어쩌면 전체로 봐서는요, 이제, 전체로 봐서는 구분 소유자 수의 100분의 70%로 완화되었어요. 또 뿐 아니고 동시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0% 이렇게 완화되었죠. 75%에 대해서 70% 완화되었다. 이건 참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이 원래 서면동의서죠. 서면동의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동의서에서 무엇을 추가했다랍니다. 뭐냐면 전자서면동의서를 추가했다. 그래서 진짜 종이에서는 여기 서면동의서뿐 아니고 전자서면동의서 추가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면동의서에 거기 동의하거나 처리할 때는 말입니다. 성명을 적고 지장, 손가락 찍고 나서 이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인 방법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총회 소집할 때는요, 개최되기 7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밝혀서 전체 조합원한테 통지를 딱 해야 됩니다. 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총회할 때는 말입니다. 실제 집합하는 총회가 기본 원칙인데, 앞으로 말입니다, 온라인 총회도 병행 개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 등이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고 시장 군수한테 인정을 딱 받으면요, 온라인 총회만 단독으로 개최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까지는 안 보셔도 되겠네요. 넘어가시고, 자, 총회 어결입니다. 총회 어결. 총회 어결 보시면 원래 원칙은요, 다음의 요건을 다 갖추면 전자적 방식이죠. 전자투표 형태로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요건 다 갖춰야 돼요. 원래 그 조합에서 서면 어결, 대리 어결 또 할 수 있게 해놨다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이 행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각각 구분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확인 딱 되어지면요, 전자적 투표 방식으로 개최를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이 문장 항상 나오죠. 이제 자, 조합 등을 말입니다. 각종 어떤 의결할 때 보시면 이제 총회 출석보다는 전자적 방식의 우선적 이용토록 노력하라. 이런 부분 계속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재난 등 발생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요, 이제 시장 군수가 인정을 한다면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라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서 말입니다, 의결을 할 때는 조합원의 10% 이상인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출석에는 말입니다, 대리 출석 또 전자적 방식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시공사 선정, GS자이, 현대, 아이파크 선정할 때는 완전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딱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창립총회 개최, 이거하고 시공제를 또 했다가 바꿉니다. 취소, 결정. 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또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까지 포함해서 이때는 20%가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 이 부분도 이제 큰 의미가 없으니까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고, 이제 분양공고와 신청에서도 살짝 바뀐 게 있었죠. 그래서 사업식 인가 고시가 딱 되어지면, 인가받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은 이제 원래 처음에는 120일이었어요. 120일. 근데 지금은 90일 바뀌었습니다. 사업식 인가 고시가 딱 되어지면은 90일 요 기간 안에 이제 분양 대상자 등한테 분양 안내 통지를 하게 돼 있다라고 되어진 부분인데, 120일에서 190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도 약간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바뀐 사항이 뭐냐면, 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했다. 그럼 종전에는요, 3개월 내에 선임 신고한다가 30일로 바뀌었죠. 30일로 선임 신고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통과한다. 하고 나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인데, 이 교육 보시면요, 이 교육이 규칙에서도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정되어진 관리자한테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뭐냐면, 자, 교육 방법이 보시면 신규 교육이 있고 신규 교육 또 정기 교육으로 구분이 딱 되었습니다. 신규 교육은 신규로 설치가 딱 되어지면 설치가 되어졌을 때 등일 때 보시면 실시하는 것인데 딴 건 필요 없고요. 요 교육축입니다. 교육축이. 예를 보시면, 자, 신규 교육, 요 신규 교육을 보시면요, 신규 교육 딱 보시면 정기 교육, 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신규 교육 보시면 요것도 이 선임이 딱 되어지면 3개월, 요 신규로 설치가 딱 되었다. 3개월이 안 보이네. 3개월 안에 신규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보시면 직전 승강기 교육을 받았으면 또 계속 3년마다 계속 또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네, 밑에. 새롭게 선임이 딱 되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신규 교육 받는데 설치검사 받고 등일 선임 되어지면 3개월 내에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위에 보시면 3년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정기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이 하위법에서 바뀐 사항 중에 하나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집합교육이 원칙인데 현장 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 교육 등 방법으로 다양하게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힘이 쫙 빠지네요. 근데 끝났습니다.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제 요건 이미 다 설명이 다 되어진 사항이죠. 그래서 자, 자가용 전기 설비하신 분들은 자기들 필요한 전기만 딱 만들어서 자기들 내만 쓴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 전력을요, 전력 생산 통해서 외부에 거래하지 못한다가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해당이 되어지면 외부에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도 예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자는요, 본인 쓰고 남는 전부 다 외부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아닌 기타 설비들이죠. 무슨 수소라든지 또 많이 있습니다. 뭐 풍력, 요런 설비일 때는 말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의 30% 미만까지만 이제 이것을 외부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 말입니다. 5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30%도 이렇게 강화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태양광은 전부 다, 쓰고 남는 건 전부 다, 태양광 외에는 생산량의 연간 총 30% 미만까지만 외부에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하다 보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마지막은 제가 김 빠진 강의가 나왔죠. 김 빠지지만 항상 끝까지 강단에서 쓰러질 마음으로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죠. 체크한 부분들만 잘 보시면 이번 시험에 여기서 3문제 4문제 꼭 시험에서 등장을 합니다. 10%입니다. 큽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 하시고, 이에 대해서 만든 문제들은요, 이제 이후 시간에 계속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고, 이번 과정에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제가 볼 때 100% 여기서요, 100% 저는 합격을 합니다. 특히 1, 4, 7, 1등, 4등, 7등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